은퇴 후의 삶,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집, 최신 전자기기, 그리고 넘쳐나는 물건들로 가득 찬 은퇴를 꿈꾸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순자산 5억으로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 파이어족입니다. 소파, TV, 노트북 같은 물건들까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자유를 찾은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와 행복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준비해야 할까요? 소파, TV, 노트북 없이 은퇴한 무소유 파이어족의 삶.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할 무소유 파이어족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소유한 물건들이 정말 내 행복을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을까요? 사례 1, 소유에서 자유로 삶의 본질 찾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퇴를 앞두고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 올리려고 살았나? 그때부터 그는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파, TV, 노트북처럼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것들도 포함이었죠. 대신 그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간단한 독서용 조명만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행복감이 커졌다고 해요. 더 이상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자유로워졌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은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사례 이 시간을 소유하다. 두 번째 사례는 그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요. TV를 없애고 나니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에 독서나 글쓰기를 하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TV 없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대신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웠어. 이 말이 친구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도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되찾은 거죠. 사례 3, 더 적게 소유할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사례는 소비에 대한 그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는 순자산 5억이라는 금액을 은퇴 후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덜 소유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화려한 여행 대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남는 돈을 자선활동에 사용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건이나 사치가 아닌 타인과 나누는 기쁨에서 오는 만족감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죠. 돈을 쓴다면 내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은퇴 후 삶의 소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소파와 TV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부터 물건과 시간, 그리고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은퇴 준비는 물질이 아닌 마음과 가치관의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무소유가 주는 자유,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은퇴 트렌드는 무소유를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파, TV, 노트북까지 버린 파이어족의 사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됩니다. 물질 대신 시간을 소유하다. 사람들은 은퇴 후를 준비하며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한 은퇴를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무소유
파이어족은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대신 시간을 소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TV나 노트북이 사라지자 저녁 시간이 텅 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공백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아침에는 산책하며 명상을 합니다. 이런 생활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넘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죠. 결국 무소유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무소유를 통해 물질적 여유를 줄이는 대신 진정 필요한 여유, 즉 시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덜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유. 소유가 줄어들면 삶의 불편함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건을 많이 소유할수록 스트레스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행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그는 소파와 TV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줄어드니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물건을 줄이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으로 산 물건들보다 내가 직접 만드는 시간과 경험이 더 가치 있더라. 결국 덜 소유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쓴다면 가치에 투자하라. 무소유를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비를 가치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죠. 예를 들어 그는 고급 가전제품 대신 동네 카페에서의 독서 시간 혹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소비 방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때 그 소비가 내 삶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킬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아닌 경험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재설계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흔히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은퇴 후 삶을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소파, TV, 노트북처럼 필수품이라 여겨지던 물건조차 과감히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질적 소유가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덜 소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은퇴 후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물건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인지. 은퇴 후의 삶,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그 첫걸음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해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우정이라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곁을 떠났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배신감과 깊은 외로움을 동시에 겪게 되죠.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은퇴 전후로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민낯과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인생에서 한 챕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마 30년 넘게 다져온 우정이라면 늘 내 편일 거야 라고 믿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그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전후로 왜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어떤 감정들을 겪게 되는지를 얘기해 보려 해요. 1. 회사 명함의 무게가 사라졌을 때. 제 지인이었던 어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씨는 50대 후반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이었고 오랜 시간 리더 역할을 해왔죠. 자연스럽게 인맥도 많고 그 중에는 3040년 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슴 찢어지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어씨가 근무할 때는 인맥을 통해 여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술자리도 자주 하면서 늘 시끌벅적하게 지냈죠. 그런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예전처럼 모임 일정이 잡히질 않는 겁니다. 내가 은퇴해서 소득도 없고 업무상 대단한 도움을 줄 수 없게 돼서 그런가? 라는 의심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그저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질 않고 본인이 먼저 연락해도 만나자는 답을 들을 수 없었죠. 정말로 회사 명함이 관계를 이어주는 줄이었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해요. 어씨의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정말 사람 자체로 사랑받기보다는 내 지위와 명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거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씨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지만 그 정신적 충격으로 꽤 오랜 시간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결국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타이틀이 사라졌을 때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비록 쓰라린 경험일지라도 결국 진짜 친구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2. 새로운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거리감.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B씨는 일찍이 사업을 접고 일종의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과는 정반대 패턴을 살았죠. 친구들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거나 주말이면 가족 행사에 매여서 바쁘기도 하고 결국 만남 자체가 점점 뜸해지더랍니다. 예전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죠. 요즘 회사는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렵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제 B씨는 회사를 다니지 않으니 그런 대화에 끼어들기가 애매하고 반대로 친구들은 B씨 부부가 다니는 여행이나 캠핑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부럽다고 느끼면서도 대놓고 동참할 수는 없으니까 슬슬 뒷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쟤들은 일도 안 하면서 저렇게 펑펑 쓰고 다녀? 같은 말이 들려오니 만날 때마다 공교롭게 어색함이 생겼죠. 결국 B씨 부부는 본인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되 예전처럼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기가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친목 모임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소외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모임에 가보면 이미 화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모임에 나가지 않는 동안 서로 돈독해진 다른 친구들끼리만 소통하는 분위기에 적잖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삶의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과 사람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꽤나 씁쓸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관계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어 버리는 거구나 하고 크게 느꼈어요. 3. 경제적 격차로 발생하는 미묘한 서먹함. 마지막으로 C씨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C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이 꽤 있었고 은퇴 후에는 소규모 개인 사업도 시작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죠. 반면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어 늘 금전적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C씨가 오랜만에 모였으니 내가 한턱 낼게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표정이 굳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에 따로 연락이 와서 내가 돈이 많으니 우릴 내려다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전처럼 더치페이나 내가 내면 다음에 내가 낸다 정도로 대등하게 가야지 너 혼자 술값이랑 팝값 다 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냐라고 서운함을 토로하더랍니다. C씨는 그냥 호의로 한턱을 낸 건데 그 친구 입장에선 옛날엔 다들 똑같은 월급쟁이였는데 이제는 너 혼자만 상황이 달라 보인다. 자꾸 내가 베풀면 우리 입장이 참 난처해진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돈 쓰겠다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서 지냈을지 몰라도 은퇴 후에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알게 모르게 미묘한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CC도 친구 관계가 무슨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잘해주려고 한 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요즘은 더치페이나 혹은 아예 검소한 메뉴로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모임 비용을 모두가 부담 없는 수준으로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군요. 은퇴 후 친구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위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은퇴 이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시 돈과 지위가 있어야 친구들도 붙어 있나?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활 리듬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게다가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맥을 재정비할 시점.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변함없이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을 잘 챙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용기. 어떤 분들은 평생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이미 서로 다르게 변해버린 상황이라면 너무 고통스럽게 매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동호회나 취미 모임 등 내 삶에 임하게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보다 큰 즐거움을 찾게 되기도 하죠. 삶의 템포를 맞추려 노력하기.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예전 친구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맞춰 일정도 잡아보고 반대로 친구들이 제안하는 일정에도 기꺼이 참여하려 해보세요. 물론 체력도 달라지고 경제 상황도 다르지만 서로 조금씩 조율하다 보면 의외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접점이 보일 겁니다. 경제적 차이를 꺼내놓고 대화하기. 친구들이나 가족과 돈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게 가장 씁쓸한데 사실 이게 꽤 흔한 일입니다. 미리 서로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아보는 게 낫죠. 말 안 하다가 오해만 쌓으면 훨씬 더 크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를 먼저 돌보고 자기 존중감 지키기. 은퇴 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스스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는 식으로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관계가 변하고 예전 친구들이 멀어지는 걸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난 살아온 경험과 역량이 있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실 은퇴라는 건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누구에게나 큰 변화입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과 맺고 있던 수많은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어쩌면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그것이 때론 배신처럼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은퇴를 경험했거나 혹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변한 거야? 하고 울컥할 때도 있겠지만 그 변화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가 점차 분명해지거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지혜, 그리고 내게 진심을 다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국 은퇴 이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근간이 되니까요. 저 역시 주변에서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새로운 삶의 방식 때문에 오해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론 인생이란 게 참 그렇구나 하고 느낍니다. 끝으로 혹시라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고 그 계절에 따라 떨어지는 잎도 있지만 새로 피어나는 꽃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디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은퇴 후 들춰진 우정의 민낯을 마주한다 해도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론 그 시간들 덕분에 내 인생을 함께할 새로운 사람들과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순자산 9억인데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대의 조기 은퇴를 선언하며 꿈꾸던 파이어족의 삶은 대체로 자유와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 기대를 배신합니다. 충분해 보이던 자산도 철저히 계획한 것 같던 은퇴 생활도 왜 그렇게 빠르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재정적 계산 이상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은퇴 준비에는 돈뿐 아니라 삶의 균형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직면할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40대 조기 은퇴자의 몰락을 둘러싼 현실과 교훈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준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공감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본론. 사례 1도는 충분했지만 삶의 방향을 잃었다. 김씨 42세는 직장 생활 동안 9억이라는 순자산을 모으며 누구보다 철저히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첫 1년 동안 그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으니 그의 하루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교훈 재정적 자유가 곧 삶의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나 열정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씨처럼 은퇴 후 삶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를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목표 없는 시간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계획이 틀어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씨 45세는 은퇴 후 4% 룰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며 생활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3년 차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자산이 급격히 하락했고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병원비와 자녀 교육비가 겹쳐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일을 구하려 했지만 중년의 나이에 경력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반드시 생깁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는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정도의 일할 준비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3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고립으로 이어졌다. 박씨 48세는 은퇴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며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며 그는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박 씨처럼 관계 단절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은퇴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 순자산 9억인데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는 재정적 자유 이상을 요구하며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철저한 재정 계획도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정이 결여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준비를 돌아보세요. 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은퇴 후의 삶,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40대, 그리고 그 이후가 비참한 몰락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파이어족의 몰락에서 배운 은퇴 준비의 진짜 비결. 파이어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 평생 자유로운 삶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 이상적인 그림 뒤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40대의 자산 9억을 가지고 은퇴한 사람들이 몰락한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닌 삶의 방향. 파이어족의 삶은 한때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탈출하고 아침 알람 없이 원하는 때에 일어나고 남은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 42세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9억 원이라는 자산으로 은퇴했지만 은퇴 후 방향성을 잃고 매일 같은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이 있어도 하루가 공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야기에서 배울 점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원합니다. 은퇴를 꿈꿀 때 그 이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배우고 싶은 것, 혹은 기여하고 싶은 일을 고민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온다. 이씨 45세의 사례는 투자와 재정 관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4% 룰이라는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워 은퇴했지만 3년 후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가족의 의료비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며 다시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 경력을 인정받고 재취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당신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요?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상금 준비. 총 자산의 최소 1020%는 절대 손대지 않을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분산 투자. 자산은 단일 종목이나 특정 시장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자산군에 나눠 투자하세요. 지속 가능한 수입원. 완전히 은퇴하는 대신 파트타임 일이나 재택근무 형태로 일정 수입원을 유지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사회적 관계는 자산만큼 중요하다. 박씨 48세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그는 결국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 이상의 문제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역사회의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강좌에 참여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은퇴 준비는 돈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은퇴 준비를 돈과 투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파이어족의 사례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새로운 기술 습득이든 작은 비즈니스 운영이든 상관없습니다. 위험 관리는 충분한가? 자산은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이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순자산 9억인데 왜 이렇게 비참할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방향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40대 조기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불안과 후회가 아닌 자유와 만족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돈, 삶의 목표,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은퇴를 위한 진짜 계획을 세워보세요. 퇴직 후의 삶은 한때 꿈꿨던 여유롭고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던 5060세대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가 결합되면 퇴직 후의 삶은 지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다루며 세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퇴직 후 삶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충격과 절망. 5060세대 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이 유지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다릅니다. 사례로 씨는 은퇴 전 대기업에서 중간 간부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으나 퇴직 후 월 수입이 연금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큰 지출을 감당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에 직면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노인이라는 꼬리표는 씨가 가진 경력과 능력을 묻어버렸고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단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 퇴직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전 활발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인간관계로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관계들이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떠나면서 만남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회사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의 동료였구나라는 씁쓸한 현실을 체감하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모임이나 취미활동으로 소속감을 느껴보려 했지만 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심리적 위축은 곧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자존감의 붕괴.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C씨는 30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나도 쓸모가 있긴 한 걸까? 라는 질문에 시달리며 점차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는 생활은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함을 느끼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C씨는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봉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며 해결책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자신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나 봉사, 혹은 새롭게 배우는 기술을 통해 자아 실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가혹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 지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현실은 예기치 않은 문제와 도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느끼는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신감을 잃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1.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C씨가 자존감의 붕괴를 경험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컨설팅 업무나 강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은퇴 후에 작가로 활동하며 본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의미를 찾고 점차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단절은 퇴직 후 외로움과 우울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B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클럽, 동호회, 봉사단체와 같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크게 낮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속감은 외로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3. 새로운 기술과 취미 배우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퇴직 후에도 두뇌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씨는 은퇴 후 자격증을 취득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며 퇴직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 운동 등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4. 심리적 건강 관리. 퇴직 후에는 심리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며 퇴직 후에도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C씨는 자존감의 붕괴로 힘들어했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은 있다. 퇴직 후의 삶이 지옥이 될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지는 얼마나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활동, 새로운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심리적 건강 관리 등은 모두 퇴직 후의 충격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060세대가 퇴직 후 직면하는 현실은 가혹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퇴직 후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